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2차 박문수 어사 시리즈 제1부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당 한켠에서 여종 둘이 서로 마주선 채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그리 세지 않았으나 해가 기울자 공기가 뼛속으로 스며드는 때였죠. 오늘은 꽤 쌀쌀하지 않니? 아휴, 뭐 이 정도는? 야, 이 정도로 춥다 하면 겨울은 어찌 나려고 그래? 엄사이도 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열리며 소년 박문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글읽기를 막 마친 참인지 손에는 아직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여종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그를 불렀어요. 도련님, 마침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습니까? 춥지 않습니까? 다른 여종도 얼른 다가와 소년의 소매를 붙들었죠. 도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안 춥죠? 박문수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러더니 먼저 말을 꺼낸 여종의 옷자락을 가만히 집어 보았습니다. 두툼한 솜이 손끝에 닿았죠. 이렇게 껴입었으니 춥지 않겠지. 소년의 말투는 또래답지 않게 차분했습니다. 날씨가 춥다던 여종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봐, 도련님도 오늘 춥다고 하시잖아. 그러나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다른 여종을 바라보며 말했죠. 너는 호적삼 하나로 덜덜 떨고 있구나. 아니옵니다. 괜찮습니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척하는 거겠지? 여종이 말문이 막히자 박문수는 덧붙였어요. 날이 추워지면 짐승도 털갈이를 한다. 사람이면서도 아직 얇은 옷을 입고서 춥다 하는 건 날씨 탓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탓 아니겠느냐? 그러자 두 여종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마당엔 잠시 바람 소리만 남았죠. 박문수는 어려서부터 아주 남달랐어요. 눈앞의 일을 그대로 믿지 않고 사람의 말보다 사정과 이치를 먼저 살폈지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늘 한 박자 먼저였습니다. 박문수는 대대로 선비의 피가 흐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영향은 아이에게도 자연스레 스며들었죠. 증조부 박장원은 상주 목사를 지낸 뒤 관찰사에 이르렀고 2조, 공조, 예조의 삼판서를 두루 거친 인물이었어요. 조부 박서는 진사시에 합격한 뒤 왕세자의 글을 가르치는 세마가 되었으나 벼슬보다 학문을 귀히 여겨 사람들로부터 큰 선비라 불렸죠. 아버지 박항하는 아예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어요. 윗대 어른들의 학문을 이어받아 조용히 글을 읽고 생각하며 학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었죠. 박문수가 6살 되던 해 할아버지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아버지는 상복을 벗지 않고 산소 곁에 묘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문수가 자라 과거에 급제하는 걸 보고 가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말끝을 잊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듯이 말입니다. 아버님, 춥지 않으세요? 아버님, 심심하시지요?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아버님, 왜 오늘도 진지를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죄인이 어찌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는 하루 한 끼를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져갔습니다. 박문수가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죠. 소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할아버지 산소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아버님을 좀 크게 꾸짖어 주십시오. 자식이 되어 부모 앞에서 끼니를 거르는 게 얼마나 큰 불효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대로 두셨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바람을 타고 묘막까지 스며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죠. 문수야, 내가 잘못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 일러 바쳐서. 아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끼니를 거르지 않겠다. 단단히 약속하마. 그제야 박문수는 울음을 그쳤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의 몸은 크게 상했고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죠. 그리고 이태 뒤 아버지마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박문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긴 책 속에서 살았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생각의 깊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밤을 새워 책을 읽고 있었죠. 동쪽 문이 희붐이 밝아오자 부지런한 종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이내 부엌문이 열리며 우물에서 물 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하루를 맞이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떠들썩해졌죠. 맑은 공기를 쐬려 문을 열던 청년 박문수가 마당 쪽 소란을 듣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광을 맡은 종이 허둥지둥 달려나와 말했죠. 아유, 간밤에 찹쌀을 도둑 맞았습니다. 뒤주 안에 가득 차있던 찹쌀이 이처럼 줄어들었습니다요. 박문수는 말없이 뒤주 앞으로 다가갔어요. 뚜껑을 열어보고 바닥을 살폈죠. 찹쌀은 분명 줄어 있었으나 바닥엔 쌀 한 톨조차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한 일이로다. 종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아이고, 이러다가는 괜히 애매한 누명 쓰겠네. 아유, 그래. 가자. 괜히 얼쩡거리지 말어. 그러나 박문수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 뒤 속으로 생각했죠. 뒤주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니고 찹쌀의 양도 그닥 많지 않군. 짐작컨대 여자 혼자서도 옮길 수 있을 만한 분량이야. 게다가 간밤에 담을 넘는 소리도 대문이 열리는 기척도
없었지 않는가? 그래, 집안의 도둑이야. 박문수는 종들을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각자 할 일이나 하거라. 도둑은 내가 잡겠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여느 때처럼 사랑방으로 들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책을 펼쳤어요. 아이고야, 도둑을 잡으시겠다더니 방 안에 들어가셔서는 꼼짝도 안 하시네. 그러게 말이야. 책만 읽으면 도둑이 뭐 내가 도둑입니다 하고 저절로 잡히는 건가? 아이고 참. 종들이 수근수근 거렸으나 박문수는 사흘 동안 도둑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박문수는 여자 종들을 불러일렀지요. 찹쌀 2말로 인절미를 하거라. 예? 저 제삿날도 아닌데 웬 떡을 그렇게 많이 하라 하십니까? 다 쓸 때가 있느니라. 여자 종들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찹쌀을 퍼내 물에 담그고 시루에 쪄서 절구에 찧었어요. 떡을 둥글게 썰어 고무를 묻히는 동안 박문수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누구든 내 허락 없이 이 떡에 손대지 말거라. 마침내 인절미가 완성되자 박문수는 집안의 종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도련님, 다 모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이 떡을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자, 어서 먹거라.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야야야, 가자, 먹자.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그렇게 종들 사이로 웃음과 씹는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그때 박문수의 시선이 한 여자 종에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조용히 불러 물었죠. 다들 잘 먹는데 너는 왜 조금밖에 못 먹느냐? 그러자 여자의 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었죠. 아이고야, 제가, 아유, 도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용서해 주십시오. 찹쌀을, 찰 음식이 하도 먹고 싶어서 그만 퍼내고 말았습니다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훔친 찹쌀로 계속 찰밥만 해 먹었더니 이제는 물려서 인절미가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요. 박문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쉿! 조용히 하거라. 일은 나밖에 모른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아이고, 속이 얼마나 헛헛했으면 그랬겠느냐. 진작 채워주지 못한 주인이 잘못이다. 도련님. 그날 이후 그 일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찹쌀을 훔친 여자 종과 그 식구들은 말없이 더욱 성실히 일했고 사정을 모르는 다른 하인들은 박문수만 보면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벙글벙글 웃었죠.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왜 웃느냐? 종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죠. 도련님, 도둑은 언제 잡으실 겁니까? 이미 다 잡았지? 아이코야, 종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언제요? 누가 도둑입니까? 박문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죠. 너희들이 인절미를 실컷 먹고 나니 이제는 보기도 싫지 않느냐? 지금 이 마음이면 찹쌀 뒤줄을 마당에 내놓아도 누구 하나 퍼갈 생각이 들지 않을 게다.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어요. 그러니
도둑은 이미 다 잡은 셈이지. 아이쿠야, 이건 또 무슨 소린지. 종들은 그 말뜻을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여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책에서 배운 이치만이 아니라 사람의 속사정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들어 있었죠. 박문수는 젊었을 적부터 사건을 억지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풀었죠. 굶주림이 죄가 되는 세상보다 굶주림을 보듬는 길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문수. 그는 숙종 17년 1691년에 태어났어요. 32살 되던 해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되었고 이듬 해에는 병조 정랑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권세는 늘 오래 머무르지 않았죠. 반대파가 전국을 장악하자 그는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왕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의 사서로 다시 불려나갔으나 그의 앞길은 여전히 평탄하지 않았지요. 어느 해 3월이었어요. 양지바른 산 기슭마다 진달래꽃이 붉게 피어나던 계절.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눈비가 몰아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요? 세월이 거꾸로 흐르나 보네. 아이고, 참말로. 백성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죠. 세상은 이미 시끄럽고 뒤숭숭한데 날씨마저 의신연스러우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더욱 거세졌어요. 그 어둠을 가르며 상여 하나가 청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허야 어허, 어허야 어허. 맞바람을 정면으로 받은 상여는 마치 공중에 뜬 듯 출렁거렸습니다. 그 상여는 밤새 달려 이인좌의 집 앞에 멈췄죠. 그러나 그 안에 실린 것은 사람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 화승총과 화약이었죠. 광군을 칠 준비가 이미 빈틈없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청주 사람 이인좌, 그리고 안음 사람 정희량, 이들은 오래전부터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때를 기다려왔고 바로 다음 날 거사를 치를 참이었죠. 새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밤이 무색할 만큼 하늘은 맑았어요. 준비는 다 된 것 같군. 드디어. 이 더러운 세상 우리가 확 바꿔버리세. 우리는 꼭 성공할 걸세. 보게나 비바람도 멈췄지 않은가. 하늘도 우리 돕는 게야. 좋은 징조지. 오늘 밤 들고 일어나세. 저녁이 되자 둥근 달이 하늘에 떠올랐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간 뒤였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별들은 놀란 듯 더욱 반짝였죠. 그 순간 별똥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이 밤이 평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리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마침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창과 도끼와 칼을 손에 쥔 무리들이 거리마다 골목마다 쏟아져 나왔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글을 읽던 선비가 있었고 등줄기에 땀을 흘리며 밭을 갈던 농부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값을 흥정하던 장사치와 부둣간에서
쇠고기를 팔던 백정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분노라는 하나의 공감대로 묶여 있었죠. 반란군은 곧장 병마절도사 이봉상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병마절도사는 그 고을의 병사와 말을 지휘하는 무관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잠에서 깬 병마절도사가 소리쳤어요. 누구냐? 내가 잠자리에 드는 줄 모르고 떠드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자 무리 속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너나 물러가라! 짧은 비명이 울렸고 이내 병마절도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지휘자를 잃은 광군은 순식간에 흩어졌죠. 반란군의 기세는 하늘이 찌를 듯 치솟았어요. 이인좌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총사령관이라 칭했습니다. 임금을 바꾸어 새 세상을 만들자. 그의 말에 칼과 창이 일제히 들렸습니다. 가자, 서울로! 온갖 색깔의 깃발이 펄럭이며 반란군은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곧바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반란 진압의 총책임자로 오명항이 임명되었고 그 아래 보좌관으로 조현명과 박문수가 이름을 올렸죠. 정부군은 반란군이 서울에 닿기 전에 끝을 내기로 했습니다. 오명항은 서울에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 진위 땅에 이르렀죠. 그는 일부러 군사가 직산으로 향했다 하는 소문을 퍼뜨린 뒤 병력을 몰래 안성으로 빼돌렸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총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룡산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던 이인좌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을 받자 순간 말을 잃었어요. 한때 거칠 것 없던 반란군은 조직적인 정부군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쪽으로 사람들은 흩어져 도망쳤죠. 횃불이 밤 하늘을 밝히고 장수를 잡았다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인좌는 결국 사로잡혔죠. 새 세상을 만들겠다던 꿈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어요.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목이 잘리거나 멀리 귀양을 보내졌습니다. 오명항은 큰 공을 세웠다 하여 나라로부터 큰 상을 받았고 벼슬도 높아졌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누려볼 새도 없이 그는 병들어 죽고 말았죠. 또 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죄 없는 농민들의 목을 베어 반란군의 것이라 속여 바쳤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렸다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누군가 몰래 불을 질러 그의 집마저 홀랑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고 낮은 목소리로만 말했죠. 그렇다면 박문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벼슬이 올라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북쪽에서 떠내려온 집의 지붕과 가구 조각들이 강물에 실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랫사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함경도에 큰 홍수가 난 게 틀림없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 말했죠. 이 곡식을 함경도로 보내라. 예? 그리고 이 사실을 임금님께는 편지로 아뢰어라. 그러자 아래 관리들이 서둘러 나서며 만류했어요. 임금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곡식을 다른 고장으로 옮긴다면 큰 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래 관리가 조심스레 말하자 박문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북쪽 백성이 살릴 길은 이 방법뿐이요. 조정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그동안 수재민이 무엇을 먹고 살겠소? 하루가 급한 일이오. 그 말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지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먼저 살리겠다는 뜻뿐이었죠. 한편 함경감사는 피해의 정도를 상세히 적어 임금께 급히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오기를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죠. 며칠 뒤 북쪽 바다에 배 한 척이 나타났어요. 깃발이 바람에 벌럭였죠.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먼저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영남의 곡식이 온다. 어찌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 곡식으로 목숨을 건진 고을이 10곳이 넘었죠. 나중에야 이 모든 일이 박문수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백성들은 함흥 만세교 머리에 그의 덕을 기리는 송덕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조정의 형편은 날로 어지러워졌습니다. 당파 싸움은 점점 거세졌고 벼슬아치들은 서로를 끌어내리느라 바빴습니다. 백성의 형편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박문수 역시 반대파들의 트집 속에서 마음껏 옳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소한 일까지 들춰내며 그를 헐뜯었습니다. 상감마마, 박문수는 전하 앞에서도 이 말을 땅에 대지 않고 뻣뻣이 앉아 큰 소리로 아뢰옵니다. 버릇없는 지신이 벌을 내려야 한다고 아뢰는 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임금과 신하의 사이는 부모와 자식의 사이와 같습니다. 그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머리를 조아리며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고개를 들고 당당히 바른 말을 하는 것이 100번 옳다고 믿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만 한단 말이오?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임금은 웃으며 말했죠. 하하하하, 박문수의 말이 옳소. 임금은 이미 그의 사람됨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그를 헐뜯을 때마다 곁에서 감싸 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의 소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자 끝내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은 마음 아픈 결정을 내렸죠. 박문수의 벼슬, 병조 판서를 거두어 들인 것이었어요. 그 뒤 박문수는 조정에서 물러나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호미를 들고 텃밭을 일구어 푸성기를 심고 꽃을 가꾸며 조용히 세월을 보내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밤, 대궐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의 편지였죠. 내가 덕이 모자라 그대 같은 마음 바른 신하를 벼슬에서 물러나게 했구려.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오. 지난 일은 말끔히 잊고 내려가 백성들이 지내는 형편을 살피고 오도록 하오. 편지를 읽던 박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이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졌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있는 재주와 힘을 다 바쳐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박문수는 조용히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다시 대궐로 들어갔죠. 임금으로부터 마패를 받고 자세한 주의를 들은 박문수는 곧 서울을 떠났습니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난 뒤의 일이지요.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어 있었어요. 어스레한 땅거미가 강가에서 마을 쪽으로 천천히 밀려왔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저녁을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정겨운 풍경이었죠. 그때 고갯마루에 나그네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차림은 남루했고 기색은 몹시 지쳐 보였죠. 그러나 그의 눈만은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그네의 시선이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에 멈췄습니다. 아니,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저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군. 나그네는 잠시 더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내려 마을로 들어섰어요. 마을 어귀에 다다를 즈음 서산 위에 별 하나가 떠올랐고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졌어요. 나그네는 아까 눈여겨본 그 집으로 곧장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리 오너라. 문 앞에서 두어 번 부르짖었으나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죠. 빈집 같지는 않은데 돌아서려는 찰나 이윽고 문이 삐그덕하고 열렸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앳된 목소리였죠. 문틈으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 속에 15, 16쯤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서 있었어요. 길 가던 사람일세. 저녁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으면 고맙겠네. 소년의 얼굴에 난참 빛이 스쳤습니다. 나그네는 어둠 속에서도 그 표정을 또렷이 읽을 수 있었죠. 실은 식량이 떨어져서요. 소년은 망설이다 덧붙였어요. 쥐새끼 먹일 양식도 없습니다. 저도 이틀째 굶었는걸요. 나그네는 혀를 찼습니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았구먼. 그러면서도 그는 다리를 붙잡고 과장스레 신음했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종일 걸었더니 다리가 말을 안 듣는군. 어쨌든 조금만 쉬었다 가게 해주게. 소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방 안은 구차하기 짝이 없는 살림이었죠.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보던 순간 그의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천장 구석에 종이로 만든 주머니 하나가 실에 매달려 있었어요. 나그네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거두며 소년을 힐끔 보았죠. 그러자 소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소년은 마침내 그 주머니를 떼어들고 방으로 나갔어요. 잠시 뒤 옆방에서 소년과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써 숨긴다 해도 훤히 알아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 길 가던 어른 한 분이 오셨어요. 아직 저녁을 못 잡수셨대요. 아, 그래. 일이 딱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걸 떼어가지고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얘야, 그건 안 된다. 네 아버지 제사 때 쓰려고 일부러 아껴둔 쌀인데. 소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어머니, 이걸로 손님 저녁밥을 먼저 지어드려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수고해 주세요. 한숨 같은 숨소리가 들린 뒤 어머니의 대답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아휴, 오냐, 알았다. 잠시 후 소년이 다시 이쪽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그네는 소년 앞에 조심스레 다가앉았죠. 얼굴에는 난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얘야, 지금이라도 내가 떠나는 게 옳겠다. 소년은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제 음성이 너무 컸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못 들으신 걸로 해주세요. 나그네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어요. 너희 모자가 이틀을 굶고도 손대지 않은 쌀인데. 소년은 고개를 들고 또렷이 말했죠. 그 쌀은 한 되가 넘습니다. 반만 쓰면 나머지로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염려 마십시오. 내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구나. 그러자 지나가던 쥐 한 마리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한 양반이시네. 좀 있는 집을 찾아가시지. 칙칙칙칙. 곧이어 소년이 밥상을 밀어놓으며 말했어요. 시장하시죠. 어서 드십시오. 아니, 너도 같이 먹자. 아닙니다. 손님이 먼저 드셔야죠. 소년의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은혜를 갚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며 밥을 들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막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는 찰나 밖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도령 있나? 소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누구요? 몰라서 묻느냐? 어서 나오지 못하겠어? 아이코야. 소년의 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나그네는 조용히 소년의 손을 잡았죠. 너의 성이 박가인 모양이구나. 예. 들어보니 본관마저 자기와 같은 고령이었습니다. 밖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는 누구냐? 이 고을 좌수의 집 하인입니다. 왜 널 부르느냐? 소년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들어보자. 그 연유를. 실사옵니다. 왜? 내가 못 믿어서냐? 소년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에 손님께서 연루되어 뜻밖의 화를 입으실까 봐서지요.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말해보아라. 소년은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벌써부터 저를 장가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마침 좌수의 딸이 참하다는 소문을 듣고 중시나비를 넣으셨는데 소년은 고개를 숙였죠. 그게 좌수의 비위를 거슬렀나 봅니다. 나그네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엇이?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일을 전했어요. 좌수는 저에게 니까짓게 감히 내 딸을 넘봐? 저 녀석을 흠씹해 주어라 하고 명했고 저는 잘못했습니다 좌수 어른 하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게 말했죠. 그랬구나. 그런 일이라면 내게 맡겨라. 하지만 손님, 안심해라.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느니라. 그러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무엇이옵니까? 그 낭자가 네 마음에 드느냐? 소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좌수와는 달리 마음씨가 곱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오냐 알았다. 나그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탁 열며 외쳤죠. 여봐라! 문 밖에 서 있던 좌수의 하인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이 아이의 삼촌 되는 사람이다. 먼 데서 살아 오늘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구나. 나그네는 섬돌로 내려서며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우리는 박도령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설 일이 아니오. 나그네의 말은 낮았으나 단호했죠. 말이 많다. 어서 앞장서라. 그 한마디엔 칼날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좌수의 하인은 가슴이 뜨끔 내려앉았죠.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괜히 거역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그네는 소년이 내어준 등불을 그 하인의 손에 쥐어주고 오막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 개가 멍멍 짖어댔죠.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어요. 이윽고 커다란 대문 앞에 이르렀죠. 나그네는 이 집이 좌수의 집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인은 슬쩍 나그네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대문을 삐걱하고 열었죠. 문틈 사이로 보이는 집은 고래등 같았습니다. 사랑채는 웬만한 관아보다도 컸고 기둥마다 매달린 등불 덕에 대나처럼 밝았죠. 마루 끝에는 나이 40 안팎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좌수였습니다. 그 녀석은 어쩌고 혼자 오느냐? 좌수는 대뜸 호통을 쳤어요. 하인이 허둥대며 대답했죠. 박도령의 삼촌을 대신 모시고 왔습니다. 뭐라? 아니 누가 삼촌을 데리고 오랬느냐? 이놈이 정말. 그 순간 나그네가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어요. 그 사람은 나무랄 것 없소. 안 된다는 거에 내가 우겨서 왔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좌수는 눈을 흘겼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죠. 곧장 마루로 올라 좌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요거 봐라. 겉모습이 남루하니 좌수는 애초부터 업신여긴 것이었죠. 하지만 나그네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기 좌수요? 나그네가 물었죠. 이게 당신이 좌수냔 말이오. 좌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좌수다. 어쩔 테냐? 나그네는 잠시도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문이 당신네보다 높소. 다만 조카집이 가난한 탓에 당신 딸과 혼인하자 한 것뿐이오. 그리고는 차갑게 덧붙였죠. 그런데 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오? 좌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무엇이오? 어쩌고 어째? 여봐라, 모두 나오거라. 좌수의 고함에 하인 여나무 명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힘께나 쓰게 보였죠. 어서 이놈을 끌어내라. 좌수의 손가락이 나그네를 가리키며 떨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그네는 허리춤으로 손을 뻗더니 번쩍이는 물건 하나를 꺼내 조용히 좌수의 턱 밑에 들이대며 말했죠. 이래도 모르겠느냐. 그러자 좌수의 눈이 그 물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숨 쉴 새도 없이 앞에. 나그네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이 울렸죠. 쉿. 그래, 내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다. 좌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마치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죠. 사시나무 떠이듯 몸이 떨렸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그가 나쁜 관리를 혼내고 백성의 억울함을 귀신같이 풀어준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수령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쥐구멍을 찾았고 백성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저절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박문수가 하필 자기 집 문턱을 넘을 줄은 좌수로서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죠. 좌수는 마루 끝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문수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 담담히 물었어요. 세도나 부리던 사람이 임자를 만났다고 해서 마음이 고쳐지겠느냐? 예. 고치고 말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 조카를 사위로 삼겠느냐? 좌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가 이내 다시 깊이 숙였습니다. 삼고 말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그의 피가 날이 좋을 듯하니 그날 식을 올릴 준비를 하시오. 예, 나으리. 그 말이 떨어지자 좌수의 집안에 비로소 숨이 돌아오는 듯 했죠. 그날 밤 앞서 보았던 그 하인이 등불을 들고 박문수를 소년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사립작 앞에서는 소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죠. 저 때문에 욕이나 보지 않으셨습니까? 박문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일은 잘 해결되었다. 좌수 어른이 생각보다 너그럽더구나.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앞뒤 사정을 찬찬히 설명했더니 너를 사위로 삼겠다더라. 예? 그래서 아예 날까지 받았다. 내일 모레 글피로 정했다. 아이쿠야. 뜻밖의 말에 소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방에 들자마자 곧 깊은 잠에 빠졌죠. 그러나 소년과 어머니는 건넌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기쁨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길을 나서기 전 소년에게 일렀죠. 모든 준비는 좌수가 맡기로 했다. 아무 걱정 말아라. 내 그날 아침에 오마. 저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하하, 다 네 복이다. 읍으로 들어간 박문수는 곧 어사출두를 외쳤습니다. 암행어사출두요라는 소리가 온 고을에 들썩거렸죠. 박문수는 곳간에 쌓인 곡식과 병기가 장부와 맞는지 낱낱이 살폈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백성이 없는지도 하나하나 따졌어요. 모든 일을 마친 뒤 그는 고을원을 가까이 불러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내 조카가 하나 있는데 모레 좌수집 딸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소. 아이고 경사로군요. 그 일로 원의 도움을 좀 받을까 하오. 아이고 말씀만 하십시오 사나으리. 조카 집이 너무 가난하니 혼수 몇 가지만 마련해 주면 고맙겠소. 아유 그것쯤이야 뭐. 아유 이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웃 고을원들도 잔치에 초대해 주시오. 예? 예.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멀고 가까운 고을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죠. 신랑은 나귀를 타고 신부 집으로 향했고 가마를 탄 박문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사와 여러 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는 엄숙하게 치루어졌죠. 박도령은 예쁘고 착한 아내를 맞아 내내 얼굴에 웃음을 거두지 못했어요. 좌수 또한 연심 벙글거렸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어사사돈을 두었구나. 하하하하. 어흠.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되뇌었죠. 식이 끝나자 박어사와 원들은 음식상이 차려진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좌수는 상다리가 휘도로 온갖 진귀한 음식을 차려놓았죠. 좌수는 박문수의 눈치를 살피느라 안달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저 시골이라 차린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만 부디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서도 연신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이리 가까이 오시오. 박문수가 자리를 가리키자 좌수는 얼른 다가와 앉았습니다. 좌수, 댁의 논밭이 얼마나 돼요? 예, 한 200마지기쯤 됩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뜸을 들인 뒤 다시 물었어요. 그 절반을 사위에게 떼어줄 의향은 없소? 좌수는 순간 숨이 멎은 듯 하였으나 곧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떼주고 말겠습니다. 그러고 말죠. 감히 안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은 몇이나 돼요? 예, 10서너 명이 있습니다. 소와 말은 몇 마리나 돼요? 마소는 한 50마리쯤 될 것입니다. 박문수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봤습니다. 상당하군요. 그것들 또한 절반을 떼어 사위에게 나누어 주면 어떻겠소? 그리고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다 딸을 위하는 일이 아니오. 좌수는 두 손을 땅에 짚듯이 하며 머리를 조아렸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소. 박문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러면 종이와 붓을 내오구려. 좌수의 얼굴에 순간 굳은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죠. 종이와 붓이 마루 위에 놓였습니다. 박문수는 여러 골 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두었죠. 뒷날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분명히 해두는 게 좋겠소.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문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논밭의 수효, 종의 수, 마소의 수, 나누어 줄 목까지 빠짐없이 적었죠. 글이 끝나자 좌수의 이름을 적게 하고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이름이 그 아래 줄줄이 들어갔죠. 모든 것이 끝난 뒤 박문수는 그 문서를 새신랑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것은 내가 주는 혼수가 아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받을 몫을 글로 남겨둔 것일 뿐이다. 소녀는 문서를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고맙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잔치상은 웃음으로 가득했으나 마루 아래에서 누군가는 이미 자기 욕심의 끝을 보고 있었죠. 말은 돌아올 수 있으나 글은 돌아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새롭게 시작하는 어사 박문수 2차 시리즈물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칼로 자르듯 재단하기보다 사람의 사정을 먼저 보고
그 사정을 바꿀 길을 찾아주는 것이 진짜 정의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찹쌀 도둑을 잡을 때도 박문수는 죄를 크게 만들지 않고 배고픔에 구멍을 먼저 메워줬고, 좌수의 집에서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자의 오만을 마패로 끝내기보다 증인과 문서로 되돌릴 수 없는 책임을 남겨 약한 쪽이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정의란 벌을 내리는 솜씨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판을 고쳐주는 능력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느껴졌죠. 느낌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뼈가 있는 이야기였죠. 바람 소리, 묘막의 밤, 뒤주의 빈 바닥 같은 조용한 장면들이 계속 쌓이다가 박문수의 한마디가 나오면 이야기가 번쩍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통쾌함보다 먼저 묵직한 안도감이 남았어요.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봐 주었다는 위로감, 그리고 힘센 자도 결국 글과 책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작은 희망이 보였죠. 마지막 문장처럼 말은 쉽게 돌아서지만 글은 남듯이 이 이야기는 선의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제도와 기록으로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오래된 지혜를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